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차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주차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자주차 시스템을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할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이해 시작해 봅시다.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 코딩 교육의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알고리즘과 코딩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셋,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목표와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코딩. 코딩이란 말이 요즘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코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특수문자부터 요상한 영어나 숫자까지 어지러운 말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코딩의 정확한 의미, 다시 말해서 코딩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역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컴퓨터는 원래 계산하는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계식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을 모두 컴퓨터라고 불렀죠. 기계식 계산기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한 장치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계산기는 기계식 계산기에 모터를 장착한 전기식 계산기로 흔히 사람들이 전자식 계산기와 전기식 계산기를 혼동하지만 두 장치는 서로 다른 기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사람을 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라 기계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원형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끔찍하고 잔혹한 역사는 맞지만 항상 전쟁이 발발하면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는데 컴퓨터도 바로 이러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개발된 물건이었습니다.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는 암호 해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은 당시로서는 해독이 매우 어려운 로렌츠 암호기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로렌츠 암호기는 난수를 생성하고 그 난수를 기반으로 암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암호기가 생성한 난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의 암호 해독에 어려움을 겪자 영국에서는 이를 해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943년 세계 최초의 전자컴퓨터로 평가받는 콜로서스가 개발된 것입니다. 콜로서스의 등장으로 독일군의 로렌츠 암호기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독일군이 작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는 대단한 발명품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어떤 작업이든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기능만 수행했던 거죠. 하지만 콜로서스 등장 이후 미국에서도 컴퓨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애니악이 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애니악은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의 줄임말로 사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포탄 탄도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1946년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9월 이후라서 원래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대신 애니악은 콜로서스와 달리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주선 개발이나 기상 관측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범용성을 갖춘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개의 컴퓨터, 콜로서스와 애니악은 엄청난 크기를 지닌 장치였습니다. 또한 진공관을 사용해서 부피만 큰 게 아니라 무게도 매우 무거웠는데요. 애니악은 17,000개가 넘는 진공관을 장착해서 그 무게가 30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컴퓨터에 연결된 수많은 코드를 꽂고 빼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코딩은 바로 초창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코드를 다루는 작업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변경함으로써 컴퓨터의 작동을 제어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마 이런 방식의 컴퓨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아마 우리는 컴퓨터를 지금처럼 쉽게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세출의 천재는 있기 마련이죠. 뛰어난 수학자로 유명한 폰 노이만이 컴퓨터 개발에 참여하면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폰 노이만은 컴퓨터의 배선을 직접 꽂고 빼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재설계했습니다. 이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부르며 지금까지도 컴퓨터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코딩이란 인간의 머릿속으로 구상한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딩의 재개념화는 전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전산학을 탄생시켰고 결국 현재 컴퓨터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딩의 원래 의미와 요즘 사용하는 코딩의 의미가 탄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직접 사용하는 것만이 코딩 교육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코딩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코딩 학습입니다. 코딩 학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리와 사용법을 배우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아니, 고등학생인데 벌써 대학교 과정을 상상하라고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처럼 코딩 학습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구문을 대학교 수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코딩 학습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도 프로그래밍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기엔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고 있는 코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코딩에 대한 학습, Learning about Coding입니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블록 코딩, 아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피지컬 컴퓨팅, 컴퓨터 없이 코딩을 체험해보는 언플러그드 코딩이니 모두 코딩에 대한 학습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치를 통해 학습하면서 자신이 전문적인 코딩을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교육의 목적이 가수나 연주자를 키워내는 게 아닌 것처럼 코딩에 대한 학습도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코딩 학습이 아닙니다. 기초 소양처럼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코딩에 대한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코딩을 통한 학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코딩을 통한 학습이란 정보 시간에 배운 기초적인 코딩 지식이나 컴퓨터적 사고를 다른 교과나 탐구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코딩 체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 공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컴퓨터적 사고가 핵심이 되는 거죠. 컴퓨터적 사고는 흔히 시무어 페퍼트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페퍼트는 컴퓨터적 사고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컴퓨터적 사고가 시무어 페퍼트의 절차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페퍼트는 수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컴퓨터 공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잠시 페퍼튼의 주요 업적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수학자로서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퍼셉트론이란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한 결과가 임계값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 퍼셉트론은 현재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의 토대가 되는 구조로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하고 출력되는 정답을 정해놓으면 퍼셉트론이 자동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서 어떤 값을 넣든지 정답과 비슷한 결과가 출력된다는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인공지능 개발 열풍이 불던 시절 한창 연구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퍼셉트론은 2차원 평면산에서 직선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형 분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선형 분리 문제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값을 하나의 직선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한편 왼쪽에 있는 표는 AND로 연결된 컴퓨터 논리를 표현한 표로 퍼셉트론은 이러한 AND 논리, 5월 논리와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XOR 논리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빨간 원과 파란 사각형을 구분하려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비선형적인 특성이 필요했죠. 페퍼튼은 이러한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페퍼트도 아주 많은 퍼셉트론이 연결된 심층 신경망이 등장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심층 신경망과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불씨를 지폈습니다. 사실상 현재 AI가 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한편 페퍼튼은 교육적으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로고를 만듦으로써 교육 분야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로고는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절차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스크래치의 원형입니다. 로고의 기능 중 대표적인 건 터틀로 불리는 교구입니다. 거북이 모형에 펜을 달아두고 코딩 결과를 입력하면 거북이 모형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도형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코딩 지식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기하학의 원리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언제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립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터틀 그래픽을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어담식으로 페퍼트의 주요 업적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컴퓨터적 사고의 기원이 되는 절차적 사고의 제시입니다. 절차적 사고는 컴퓨터적 사고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적 사고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적 사고는 많게는 10개가 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걸 한 번에 배우기엔 머리도 아프고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각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분해는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패턴 인식은 반복되는 패턴과 경향 및 규칙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추상화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세부 사항은 무시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한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을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적 사고는 단지 코딩에 대한 학습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적 사고의 사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문제를 잘게 분해하는 능력은 문법의 형태소 분석이나 문단 분석 등 기초적인 학습 내용에서도 다룰 수 있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시선이 어떠한 패턴으로 이동하는지 분석하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는 글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고 핵심 문장만 추출함으로써 추상화를 통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음운 변동처럼 어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설계해서 효과적인 문법 학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재만 잘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컴퓨터적 사고를 다른 교과에 적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적 사고가 아니라 코딩에만 꽂혀서 이 코딩을 다른 교과에 적용하려 한다면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습의 목적이 되는 컴퓨터적 사고는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른 교과에 컴퓨터적 사고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언플러그드 코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언플러그드 코딩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행동과 전략을 표준화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추론기관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질의에 적당한 응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진단 전문가 시스템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그 성능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사실상 그 시스템에 투입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시스템의 핵심 논리를 먼저 알고리즘으로 설계하면 프로그래머가 그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구현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래머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자일 뿐,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설계도는 전문가가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플러그드 코딩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때 컴퓨터적 사고를 갖추고 활용할 수 있다는 학습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코딩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학습의 목적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가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코스웨어는 크게 학습 단계와 미션 단계,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단계는 코딩 기초학습과 딥러닝 학습으로 나뉩니다. 코딩 기초학습에서는 자주차를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코딩 방법을 학습합니다. 자주차 시스템의 기반 언어인 파이썬을 토대로 다양한 자료와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넘파이, 그리고 오픈CV를 순서대로 학습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파이썬의 자세한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단순한 문법과 사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봅시다. 딥러닝 학습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원리와 파이토치를 먼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이 아닌 만큼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그 모델들이 어떠한 원리로 설계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만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딥러닝 학습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 분류와 객체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직접 사용할 이미지 분류와 객체 인식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 익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완료됐다면 이제는 실제 주행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보는 미션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미션 메뉴에는 자주차의 센서와 모터를 조작하기 위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선 인식, 장애물 회피, 신호등 인식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통합 주행 코드 작성을 위해 준비해 봅시다. 마지막 프로젝트 메뉴에서는 여러분만의 자율주행 코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익힌 내용을 토대로 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통합 주행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선생님들께 배포한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 준비 매뉴얼에 더욱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수의 자주차를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충실히 참여했다면 현대 모비스가 주관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어떤 학교의 자율주행 코드가 가장 효과적인지 겨루는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또는 공학과 관련된 논쟁으로 겨루는 공학 토론대회, 마지막으로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발표해보는 청년공학 학술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명문고부터 여러 일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 마크를 내려놓고 공평하게 겨루는 장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봅시다. 언제나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활동 2번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교재 200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과 코딩하는 것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분석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선생님이 앞서서 코딩의 역사에서부터 컴퓨터적 사고의 구성 요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그 설명과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다음 활동입니다. 교재 202페이지부터 보면 되고요. 국어 유마 현상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발표해 보자 입니다. 컴퓨터적 사고를 국어 교과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그중 국어 문법의 어문 규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마를 적용하는 과정을 생각의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순서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고 이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발표해 봅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어문 규정도 직접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본다면 컴퓨터적 사고를 결합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활동입니다. 교재 201페이지와 203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공학 리더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보자. 공학 리더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보자. 여러분이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아야 할 공학 리더 교육과정과 페스티벌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이를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를 길러봅시다. 오늘은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이해와 탐구활동 2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실제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